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1920년대 일제의 식민 통치에 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16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제가 표방했던 이른바 문화정치에 대해서, 즉 일제가 우리 민족을 분열해서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한 이 민족 분열 통치에 관해 배워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1920년대 일제의 경제 침탈을 순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치 배우기 앞서서 앞 시간에 배웠던 일제의 시기별 식민지 지배 정책을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1910년대는 군인 경찰이었던 헌병들이 경찰 업무를 보면서 우리나라 치안을 유지했다라고 해서 이때를 헌병 경찰 통치라고 불렀고요. 다른 말로 강압적으로 무단으로 통치했던 이 무단 통치라고 1910년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인 이 3.1운동을 계기로 일제가 이른바 이 문화정치를 표방하게 되거든요. 우리 한국인들 너희 우리 일본이 문화적으로 정치하겠다, 이 문화정치를 표방했지만 그 실상은 우리 민족을 분열시켜서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한 민족 분열 통치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1929년 대공황, 1937년 중일전쟁 등을 거쳐가지고 전쟁이 확대되는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이 황국 신민화 정책, 즉 민족 말살 통치를 한 30년대 후반부터 전개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 이 문화 정치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 일제 통치 방식이 무단 통치에서 바뀌게 되거든요. 그 배경을 보면 아까도 봤지만 우리 민족의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인 1919년 3월 1일 날 이 3.1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 3.1 운동으로 무단 통치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반발이 벌어지게 되니까 여기에 한계를 인식한 일본이 더 이상은 강압적인 무단 통치는 안 되겠다, 이 국제 여론도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조선 총독이었던 사이토 마코토, 즉 사이토 총독이 문화 정치를 표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화 정치의 목적을 보도록 할게요. 이 문화 정치를 내세워서 한국인의 반발, 이러한 무단 통치에 대한 반발과 이 3.1 운동으로 고조된 열기를 무마시키기 위해 이 문화 정치를 표방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자료인데요. 조선 총독부가 발표한 조선 총독부 관보입니다. 여기서 일제가 내세웠던 문화 정치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관과 무관 중에서 조선 총독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 원래 같으면 이 군인이었던 무관, 육군, 해군 대장 출신 중에서 조선 총독이 임명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비무관, 즉 군인이 아닌 문관 중에서도 조선 총독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표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헌병들, 군인, 경찰이었던 이 헌병 경찰 제도 대신에 일반적인 보통 경찰이 경찰 업무를 보는 보통 경찰 제도로 바꿀 것이다 라고 또 표방을 했고요. 일반 관리와 교원이 제복과 칼 착용하고 있는 것도 폐지하겠다. 또 조선인의 임용과 대우를 고려하겠다. 이제 강압적으로 너희 통치한 게 아니라 너희를 문화적으로 정치할게, 이런 문화 정치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가서 이 일제가 내세웠던 이른바 문화 정치의 표면, 그리고 그 실제와 실상을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 총독인데요. 우리가 아까 그 조선 총독부 관보에서 봤지만 무관 출신 군인들 말고도 이 문관 출신 총독도 임명하겠다라고 이 조선 총독부가 표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이 문관 총독은 한 번도 임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육군 대장, 이 사이토 마코토 총독은 해군 대장이었는데요. 다 육군 해군 대장 출신이었지 한 번도 문관 출신 총독은 임명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찰 제도인데요. 아까 사료에서도 헌병 경찰제 대신에 일반적인 이 보통 경찰제, 즉 일반 경찰제로 바꾸겠다라고 조선 총독부가 표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헌병이 일반 보통 경찰이 되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경찰 수를 더욱더 늘리고 경찰서의 이런 기관의 수를 더욱더 늘리는 그런 실제의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화면이 꺼졌네요. 자, 그리고 또 이 치안유지법을 제정을 합니다. 우리 이전 시간 세계사 했을 때 1925년 일제가 치안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치안유지법을 제정하게 되거든요. 여기서는 국채를 변역한 자, 즉 독립운동가라든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자, 이 사회주의자라든지 이러한 세력들을 탄압하겠다 라음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와 일본에 적용이 된 치안유지법이 1925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인들의 정치 참여를 선전 홍보합니다. 이들의 표면상으로는 도평의회 부협의회나 면협의회를 설치해가지고 여기에 한국인들을 참여하겠다. 우리 너희도 문화적으로 정치할게 라고 표방을 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 참정권, 이 선거제를 도입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들 도평의회와 부협의회, 면협의회는 실권 없는 자문기관, 그냥 충고해주고 조언해주는 그런 기관이었고요. 극히 일부 한국인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일정 이상 돈 있는 사람들, 돈을 총독부에 낸 사람한테만 선거권이 주어졌거든요.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 선거제도 그냥 극히 일부 돈 많은 사람들, 정치 의지가 있는 돈 많은 사람한테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론입니다. 또 총독부가 말하기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일부 허용하겠다라고 표방합니다.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에는 이런 것들 기본권이 제한됐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일부 허용함에 따라 가지고 한국인들이 만든 이런 언론사인 조선일보, 동아일보, 오늘날도 지속이 되고 있죠.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창간이 되고 거기에 대한 그런 신문 등의 발행이 허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총독부에 좀 반대하거나 거슬리거나 일제에 반대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실으면 철저하게 검사를 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기사를 삭제해버리거나 신문의 이런 간행을 정지시키거나 폐간, 아예 그 신문사를 없애버리는 이러한 탄압이 전개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식민지 교육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초등교육, 즉 보통교육의 수업 연한이 4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2차 조선교육령에 따라 가지고 한국인들을 4년에서 6년으로 보통교육 연한을 확대하겠다. 일본인과 동일한 초등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표방했고요. 학교 수도 증가를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학교 수가 여전히 부족을 했고 한국인 취학률이 먹고 살기 바쁘니까 매우 낮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화정치의 표면과 실제를 봤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1920년대 일제의 경제 침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1920년부터 1934년까지 전개가 되었고요. 물론 일제가 전쟁을 확대하는 1938년도에 다시 재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계획이 바로 산미, 그냥 쌀입니다. 쌀. 자, 쌀 생산량을 증식하겠다라고 하는 이 산미 증식 계획이 1920년부터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쌀을 증가시킨 다음에 그 증가량을 일본으로 가져가겠다. 그 계획이 바로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왜 우리나라에 쌀을 불리겠는가? 그 배경을 보시면요. 그 배경에는 세계적인 사건인 제1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이 전쟁 물자를 열심히 판매한 결과 엄청난 경제 대호황을 겪게 되거든요. 물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불황이 이어졌지만 일본 자본주의와 경제 그 자체의 몸집이 매우 커졌습니다. 아주 탄탄한 경제가 생겼고요.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일본 인구가 또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에. 그에 따라 가지고 인구가 많아지니까 일본 쌀 소비량은 자연히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쌀 소비량이 증가한 만큼 쌀을 생산하면 되는데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것보다 도시로 가서 회사, 기업, 공장 들어가서 일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그에 따라서 일본 농민들의 이촌향도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현상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농민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쌀 생산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쌀 소비량, 수요는 많은데 쌀 생산량, 공급량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쌀 부족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결과 일본 쌀값이 폭등을 하고요. 20년 들어옴에 따라 가지고 쌀 부족으로 심지어는 일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쌀 폭동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쌀 부족분을 우리나라에서 증식시킨 다음에 메꾸겠다라고 하는 이 산미 증식 계획이 1920년에 전개되게 됩니다. 일본의 부족한 식량을 한국에서 확보하겠다고 하는 목적에 따라 가지고 이 계획이 실시되고요. 그러면 쌀을 증가시켜야겠죠. 한국의 농지를 확장합니다. 농사를 많이 지어야 되니까 뭐 간척 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쌀알이 많이 열리고 그리고 병충해에 강한 이 신품종을 도입해서 쌀을 더욱더 증식시키려고 했고요. 그리고 벼농사 지으려면 물이 많아야 됩니다. 물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리시설, 이 수리시설에 물을 저장했다가 농업 용수로 쓰는 저수지, 보 이런 게 바로 수리시설인데요. 수리시설을 개선하고 정비하고 새로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산미증식 계획의 결과 쌀 생산량이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당연히 이런 노력을 하니까 쌀 생산량과 생산력이 증가합니다. 그럼 결과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미증식 계획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쌀 생산량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증가된 양만큼 일본이 쌀을 사가면 되는데 많은 양의 쌀을 더 사가요. 지속적으로 많은 양의 쌀이 일본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떤 변화가 벌어질까요? 일본인들이 쌀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쌀을 한 무더기로 사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쌀이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쌀 가격은 우리나라 내에서 올라가게 되고요. 쌀 가격이 너무 높고 또 쌀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국인의 쌀 소비량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내에서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제가 만주에서 이런 조, 수수 등의 잡곡을 수입해서 한국인들에게 공급 판매하는 등의 정책을 벌이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컷 쌀농사 짓고 하지만 잡곡을 먹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산미 증식 계획에 따라 가지고 농민들한테도 큰 변화가 벌어지게 됩니다. 농민들은 이 수리시설 개선비를 의무적으로 내야 했습니다. 저수지를 짓는데, 보를 짓는데 돈을 내세요. 이런 기부금이 거의 사실상 의무적으로 부과가 되었는데요. 이 수리시설 개선비 등의 산미 증식 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다 보니까 이 농민들의 부채가 더욱더 늘어나게 됩니다. 일부 농민들은 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땅을 팔거나 해서 소작농이 되거나 아니면 산에 들어가서 이 산에 있는 나무를 불태워서 그 불탄 자리 위에 바로 농사를 짓는 이 화전민이 되거나 임금을 받고 이제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임노동자로 전락하고요. 심지어는 외국으로 국외로 이주하는 현상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일부 지주들은 쌀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비싼 쌀을 팔아가지고 큰 이득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미 증식 계획의 목적이 조선 총독부에서 발표가 되었고 그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인구는 해마다 70만 명씩 늘어나고 국민 생활이 향상되면 1인당 소비량도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니 앞으로 쌀이 계속 모자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쌀 증가 생산하는 이 증산 계획을 수립하여 일본 제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진실로 급한 국가 정책이라고 믿는다. 조선 총독부에서 이런 산미 증식의 계획의 목적이 나오게 됐고요. 밑에 보시면 어떤 풍자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나온 자 1번, 자 2번, 3번 자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1번, 2번 사람이 젓가락으로 어떤 그릇에 담긴 거를 이제 젓가락으로 찍고 있는 풍자인데요. 1번은 계량회사고요. 다음에 세모는 동양척식 주식회사, 네모는 산미증식안, 산미증식계획안입니다. 산미증식계획의 이익을 이 동척과 이 조선 토지계량회사 등에 돌아가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이 계량회사는 이 수리시설 개선, 뭔가 이 산미증식계획을 담당했던 그런 회사 느낌이 나네요. 이들 두 세력이 이 산미증식계획의 이득을 탁 가져가고 있는 그런 풍자화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 산미증식계획과 관련된 통계표가 있거든요.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미증식계획의 영향입니다. 쌀 생산량, 여기 파란색 이고요. 막대 그래프. 1인당 쌀 소비량, 이 꺾은 선 그래프가 되는데 쌀 생산량이 20년대에 산미증식계획에 따라 가지고 많이 증가하고 있는, 일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하지만 1인당 쌀 소비량은 우리나라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이 통계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에 이 농가 호수 구성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도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하는 농가 호수 구성비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 자작농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땅에서 농사 짓는 자작농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작도 하면서 이 지주, 농사 안 짓고 땅 가진 사람의 이런 땅에다가 땅을 빌려 농사 짓는 자소작농의 비율도 점점 가면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대체로 어디 갔을까요? 이 소작농으로 갑니다. 소작농. 자기 땅은 없지만 지주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 이들의 비율은 증가하고요. 산에 들어가서 나무 불 태워가지고 불탄 자리에 농사 짓는 화전민의 숫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이 산미 증식 계획과 관련된 통계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일본 자본의 한국 침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자본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20년대에 많이 들어왔는가 이걸 볼 건데요. 1910년에 제정이 되었던 회사와 관련된 법령, 이 회사령이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 배경을 보시면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일본 경제가 엄청난 호황을 겪게 됩니다. 전쟁 물자를 팔았으니까. 일본 자본주의 경제의 몸집이 커지고 엄청나게 탄탄했습니다. 물론 뒤에 불황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그에 따라 가지고 1920년에 회사령이 폐지됩니다. 그에 따라서 회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특정 기준 맞춰서 관청에 신고하면 회사 설립을 되는 이 신고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일본은 왜 1920년에 회사령을 폐지했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일본 호황을 거치면서, 경제 호황을 거치면서 일본의 자본주의가 완성이 되고 탄탄해지게 됩니다. 자, 그에 따라 가지고 한국인 기업이 설립되어도 이 막강한 일본 기업의 자본 규모로 눌러버리면 한국 기업, 일본 기업 못 이긴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또 일본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기회의 땅 한반도로 한국으로 넘어가도 일본이 이미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 미쓰비시 이런 기업들이 한국으로 넘어가도 일본 자본주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또 자신감 때문에 회사령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이 회사령이 폐지되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서 한국인의 기업 설립이 증가하지만 그 자본가 규모에서는 일본 기업한테 열세였기 때문에
크게는 성장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고요. 자, 두 번째는 1923년도에 한일 간에 존재했었던 이 관세가 철폐되게 됩니다. 1923년도에 한일 관세가 폐지됨에 따라 가지고 일본 상품이 품질이 좋았지만 관세가 붙어서 조금 비쌌지만 관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더욱더 값싸지고 품질 좋은 일본 상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우리나라 이 토종 기업에서 만든 국산품들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일본 상품이 값싸게 한국에 수입이 됨에 따라 가지고 한국인 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이 회사령 폐지와 관세 철폐 때문에 우리 나중에 배우게 될 1920년대 실력 양성 운동 중의 한 개인 물산 장려 운동이 전개되는 배경으로 이런 것들이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20년대 일제가 표방했던 이른바 문화정치, 하지만 실상은 친일파를 기르기 위한 민족 분열 통치와 그 경제 정책에 대해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1910년대의 무단 통치기에, 즉 3.1운동 이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민족운동, 독립운동을 했는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